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생성형 AI를 위한 데이터 실무자 가이드를 발표하는 오대현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입니다. 앞에 일부 내용은 제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뒤에 일부 세션은 조유진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이 강연의 주제는 데이터 흐름에 관련된 것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나 벡터 검색, 생성형 AI 많이 들어보셨죠? 생성형 AI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해온 모든 개인의 데이터 생성 소스와 여러 가지 모델들을 기반으로 매우 풍부한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션은 300레벨 강연이므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최대한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만큼 좀 쉬운 건 없겠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인 펫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펫은 자동차 보험이 필요합니다. 아마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 모두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시겠죠? 아마도 AI 가상 비서가 있으면 좀 쉽게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은 운전 기록이나 사고 기록, 보험료 납부, 그리고 이전 보험료 내역들, 그리고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사 정보들 모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미묘한 차이들과 고객의 언어들까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펫이 와서 자동차 보험에 관심 있다라고 물어봅니다. 이 표현은 되게 중요해요. 관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의미는 가입을 원하는지 아니면 정보만 원하는지 등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의미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업무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풍부한 경험이나 개인화된 경험을 어떻게 제공해야 될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합니다. RAG라고 하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RAG에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이해하려면 RAG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펫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로만 학습된 기초 모델을 사용하면 가치 있는 답변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전 기록이나 보험료 납부 내역, 사고 기록과 같은 비공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면 좀 더 자세한 견적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강연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첫 번째 호출 그리고 응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 소스와 여러 기법을 통합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컨텍스트를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상황적 컨텍스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에 대해 현재 상황과 현재 세션에 있는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펫의 경우는 위치나 운전 경력 그리고 차량 사양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현재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의미적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의미적 컨텍스트는 사실의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자동차 규정이나 사진, 업로드된 청구서 같은 정보들입니다. 상황적 컨텍스트는 기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저장소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존재를 할 것입니다. 의미적 컨텍스트는 종종 변환된 데이터를 다루는데 이는 검색 가능한 위치에 저장해야 하는 다른 데이터 형식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나 벡터 검색 엔진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 모든 데이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여러분이 증강 프롬프트를 구축한다면 프롬프트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네 단계인데요. 첫 번째, 기초 모델에 대한 지침입니다. 기초 모델에서는 예를 들어 기본적인 가드레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료 자동차 보험을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는 없죠. 그 다음 상황적 컨텍스트입니다. 로그인한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용자에게 특정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의미적 컨텍스트입니다. 예를 들면 내 거주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 입력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기초 모델에 따라서 추가해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롬프트 지침을 얻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엔 보험 설계사가 먼저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기를 바랄 수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의 일부가 하드 코딩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적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들로 채워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문자열 대체처럼 정보를 삽입하거나 혹은 수정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의 차이가 되겠죠. 그런 다음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의미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규칙과 규정이나 가격 책정이 포함된 모든 문서 컬렉션들을 추가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런 솔루션들은 어떻게 구축하면 될까요? 사용자가 들어와서 질문을 하면은 그 결과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질문에 따라 프롬프트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저장소는 어플리케이션에 하드 코딩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깃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져오면 돼요. 그런 다음 상황별 컨텍스트를 가져오는데 이는 지금까지 트랜잭션 어플리케이션을 해왔던 것과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이와 동시에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벡터 임베딩을 수행합니다. 벡터 임베딩은 사용자 입력을 효과적으로 변환을 해서 가장 적합한 응답을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벡터는 단순히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텍스트나 이미지나 비디오 등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수학적 구조로 변환을 해서 다른 텍스트나 이미지와 비디오 등과 비교를 할 수 있고 사실상 공통의 언어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연결을 해서 생성형 AI 모델이나 파운데이션 모델로 보내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치 상황적 컨텍스트를 끌어오는 것처럼 하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SQL 쿼리로 많이 했어요. 아마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은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의미적 컨텍스트는 오픈서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기 때문에 API 호출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우린 계속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을 해왔죠. 그리고 이걸 다 모아서 프롬프트에 넣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런 답을 만들 거예요. 펫의 모든 정보가 진짜인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와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가 자연어로 뱉어지고 네,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럼 펫이 들어와서 네, 맞아요 라고 합니다. 그럼 좋아요. 자동차 보험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럼 이 지역의 자동차 보험료는 $2에서 $5,000 사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라는 답이 돌아올 거예요. 펫의 대답은 아마도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액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하지만 알맞은 내용을 담고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좋은 답변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생성형 AI를 위해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가장 맞춤화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의미적 콘텐츠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먼저 상황적 컨텍스트와 의미적 컨텍스트가 뭔지 좀 정의를 해봤어요. 그리고 광범위한 데이터 아키텍처를 구축할 때 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를 쿼리하고 가져오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성능이나 타이밍도 고려를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비용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입력이나 출력 토큰을 생성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토큰을 생성하면 생성할수록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비용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뒤의 내용은 이런 상호작용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아레이즈 기법을 활용해서 아레이즈 기반을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더 복잡한 기법을 반복하고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레이즈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요? 먼저 아레이즈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미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PDF 문서가 있습니다. 임베딩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PDF 문서를 상당한 크기의 조각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임베딩 모델은 전체 임베딩 문서를 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임베딩 모델은 이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을 하고 사용자는 이를 일종의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플리케이션을 의미적 컨텍스트를 추가하는 첫 번째 단계, 즉 수집 파이프라인입니다. 다음으로 고객이 보게 될 부분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입니다. 고객이 들어와서 자동차 보험에 관심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그러면 해당 질문을 임베딩으로 변환을 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유사성 검색을 수행해서 답변을 반환하고 프롬프트를 보강해서 사용자에게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이유는 의미적 컨텍스트를 검색하기 위해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RAG의 최종 목표입니다. 다음은 RAG를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 RAG입니다.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다소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좀 오용된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실행하고 응답을 제공하면 완료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지만 펫의 보험 사례에서 보았듯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응답을 얻지 못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고급 RAG가 등장합니다. 다양한 검색 기술들을 사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하고 더 많은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듈식 RAG가 있습니다. 고급 RAG를 사용하면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러 지식 기반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지식 기반 중에서 가장 정확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전체 코드를 예정으로 작성을 하진 않았는데요. RAG 워크플로우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가장 많은 기본 요소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랭체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를 위해 이것을 구축하는 것이죠. 특히 상황적 컨텍스트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AG에 랭체인 호출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포스트그레스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선 파이썬 포스트그레스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것과도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를 강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의미적 컨텍스트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의미적 컨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과정의 일부가 바로 수집 워크플로우라는 것을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굉장히 마법의 파이프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개발한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마존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가 이 같은 기능이 좀 유용할 것 같아요. 날리지 베이스는 이 부분을 자동화하고 파이프라인 수집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이프라인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코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고요.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를 활용해서 모든 문서가 아마존 S3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때로는 문서가 추가가 되고 삭제가 되지만 날리지 베이스는 이를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해서 자동으로 추가 삭제를 하거나 모든 데이터를 항상 최신화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고급 RAG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예제로 돌아가 볼게요. 펫이 여러 대의 차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중 한 대가 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당시 펫은 그 차를 소유하고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단순 RAG 기법만 사용한다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펫은 몇 년 전에 차를 팔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기본적인 유사성 검색만 했기 때문에 요청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펫은 담당자에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겠죠. 고급 RAG에선 더 많은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고급 RAG의 워크플로우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전 검색 작업이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을 맞춤 설정하기 위해 추가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리다이렉션 하거나 상담원, 즉 사람이 직접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검색 후 작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데이터를 필터링하기 위한 추가적인 가드레일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순위를 재지정하거나 요약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이브리드 검색입니다. 하이브리드 검색은 질문의 컨텍스트에 따라 더 많은 의미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앞의 내용 중에 관심이라는 단어가 예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검색을 사용하면 전체 텍스트 검색을 기법을 활용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벡터 검색과 결합해서 궁극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베딩 모델에서 구축한 의미적 관계와 구축한 일반 텍스트 코퍼스의 의미를 모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검색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콘텐츠의 생성이나 요약이나 감정 분석에 활용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최상의 품질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동차 보험에 관심 있습니다. 여기에 가드레일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펫이 제안하는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불쾌한 내용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벡터 검색을 통해 문서에서 이 단어의 실제 의미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검색의 핵심 결과에 대한 관련성을 높이는 거겠죠. 이때의 단점은 검색 속도가 약간 느려질 수가 있어요.
각기 다른 지연 시간을 가진 두 개의 검색을 수행하게 되고 결국엔 검색 순위를 다시 매겨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순위를 매기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이때의 장점은 더 나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경우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폐색에 더 좋은 개인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경험이나 사용자의 최종 목표에 달성에 드는 비용이 데이터베이스 응답 시간이 약간 느려지는 비용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보다 충분히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하면은 좋은 속도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프 아레이즈의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아레이즈의 컨텍스트 요약을 포함하는 다른 기능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아레이즈의 과제 중 하나는 그 아레이즈의 전체가 그렇듯이 토큰을 입력하는데 비용을 든다는 게 큰 문제일 거예요. 입력 토큰이 많으면 사실상 토큰당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상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토큰의 정보가 모든 정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초 모델에는 중간 내용 소실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적절한 응답으로 요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있는데 바로 요약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규정을 큰 기초 모델로 옮기기 전에 더 작고 방대한 언어, SLL이라고 하죠. 옮기는 것입니다. 더 작은 대규모 언어를 SLL로 옮기고 빠른 응답을 제공할 가능성이 그럼 좀 더 높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모델이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면 보험 규정을 핵심 사항으로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대규모 기반 모델에 입력을 하고 다시 요약된 응답을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고 이 프롬프트를 대규모 기반 모델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소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응답을 제공할 때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 힘들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럼 다른 고급 아레이즈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자연어로 물어보고 처리하고 답변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오는 모든 질문이 벡터로 변환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펫이 작년 자동차 보험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셀렉트 쿼리를 한다고 하면은 히스토리 테이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종류의 SQL 쿼리입니다. 그런 경우 질문이 들어올 때 모든 정보가 아마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스키마를 가져오고 그 스키마를 사용해서 증강 프롬프트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 간의 모든 관계를 파악을 하고 궁극적으로 SQL 쿼리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SQL 쿼리는 자연어 쿼리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실행하고 응답을 반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를 변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벡터 표현이 원본 데이터보다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팽창할 우려가 있어요. 이 경우에 속도가 더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단순히 쿼리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생성형 AI 방식으로 이를 통합하게 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럼 기본 아레이즈와 고급 아레이즈에 대해 꽤 많이 다뤘습니다. 그럼 각각은 언제 사용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아무런 논리도 개입되지 않는 아주 간단한 Q&A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의미적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히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단순하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개인어를 원하기 시작하고 특히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의미를 폐색에 전달하고 싶을 때 고급 아레이즈가 필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고급 아레이즈는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성숙함에 따라서 조금 더 고급 아레이즈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를 하게 되겠죠. 이제 모든 지식 기반을 한번 구축해 봤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특정 지식 기반을 언제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려울 거예요. 갑자기 에이전트를 위한 에이전트를 만들게 될 필요가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모듈러 아레이즈가 등장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아시다시피 점점 발전해 나가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점점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검색전 쿼리 라우팅 기술처럼요. 이 기술은 들어오는 질문에 따라 다양한 지식 베이스와 검색 기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다음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여러 스토리지 시스템에 쿼리를 보내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 작업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와 같은 기능이 좀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베드락 에이전트는 오케스트레이션, 즉 여러 단계로 구성된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데 답변을 큐레이팅하기 위해 여러 소스를 이용하거나 답변을 추가할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서비스에 문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을 자동화를 할 수 있다면 좀 획일적이고 복잡한 작업들을 제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동화를 더 많이 할수록 필요한 모든 어플리케이션별 로직을 쉽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폐쇄 자동차 보험을 한번 다시 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보험에 관심이 있다는 질문이 떠오르죠. 워크플로우의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컨텍스트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지만 DMV 기록을 직접 쿼리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를 통해 제공하는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해당 데이터를 쿼리할 수도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이해한 후에는 몇 가지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폐쇄 자동차 보험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견적을 받고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설정한 후에는 API 호출만 할 수도 있어요. 에이전트가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폐쇄계 자동차 보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멘틱 캐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시멘틱 캐싱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유사한 질문이나 유사한 프롬프트가 있을 때 바로 연결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호출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간단한 공개 Q&A 챗봇이라면 모든 것을 캐싱할 것입니다. 하지만 테넌트 지향 혹은 사용자 지향이라면 특정 모델의 사용 빈도에 따라서 시멘틱 캐싱이 적합할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일반적인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와 같습니다. 먼저 아마존 메모리DB와 같은 곳에 결과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파운데이션 모델로 이동을 해서 답변을 받은 후에 다시 아마존 메모리DB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굳이 기초 모델을 따질 필요가 없어가지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진행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조유진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님께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조유진입니다. 앞서 대원님이 RAG 워크플로우와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데이터를 준비할 때도 일련의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조화된 데이터는 명확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와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SQL 데이터베이스가 대표적인 예이고 정해진 형식 덕분에 자연어로도 쉽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반구조화된 데이터는 기본적인 데이터의 구조가 있되 조금 더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집니다. 제이선이 대표적인 예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상황이나 의미에 따라 컨텍스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전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정형화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로 그 의미 자체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임베딩 모델과 같은 그 도구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 변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RAG 어플리케이션에서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적절한 데이터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스 문서를 청크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 청킹 과정은 문서를 임베딩 모델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임베딩 모델을 통해 청크들은 벡터로 분할됩니다. 이렇게 임베딩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의 길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긴 문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도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문서가 너무 길면 컨텍스트 윈도우가 충분히 크더라도 텍스트의 실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문서는 특성과 목적에 맞게 최적의 청킹 전략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RAG 시스템에서 청킹, 저희가 말하는 분할 전략은 여러 방법이 있고 각각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고정 분할입니다. 고정 분할은 일정 크기로 문서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구현이 쉽고 빠르지만 문서의 실제 의미와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규정 문서에서 고정 분할은 법적인 의미가 끊겨져 중요한 의미가 손실될 수 있고요. 정의된 스키마는 문서에 정의된 구조가 있어 사용할 때 조금 더 정의된 스키마 컨텍스트를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HTML 문서처럼 반구조화된 문서를 활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층적 분할은 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문서의 구조를 미리 알 필요는 없지만 대신 그룹이나 계층에 대해 정의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러한 규칙을 통해 의미 있는 분할을 할 수 있지만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미적 분할은 가장 진보된 방식으로 전체 문서를 분석해서 의미 기반으로 분할합니다. 가장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만 시간과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빠른 프로토타입 개발에는 고정 분할을, 그리고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계층적이나 의미적 분할을 사용하면서 더 정교한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각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요구사항과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조화된 데이터와 반구조화된 데이터를 RAG 시스템에서 활용할 때는 자연어 쿼리로 직접 조회가 가능하지만 때로는 추가적인 의미론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변환이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문서에서 변환해야 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텍스트 필드를 활용하거나 제이슨 문서를 벡터로 변환하는 방식이 이와 같은데요. 변환된 데이터는 의미적 검색 시스템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금 더 깊은 의미적 이해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추가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변환 과정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미적 분할을 사용하지 않을 때 적절한 분할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균형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로 분할하는 것은 간단한 질의응답 시스템과 같이 컨텍스트가 조금 덜 중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복잡한 코드 블럭이나 법률 문서, 보험 규정 문서와 같이 전체적인 컨텍스트의 의미가 중요할 경우에는 더 큰 분할 크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최적의 분할 크기를 찾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로 실험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계층적 분할을 사용하면 이러한 크기 조절 문제를 어느 정도 미리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임베딩 모델의 한계나 혹은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약사항들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분할 크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벡터 검색 솔루션 선택하실 때 접근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는지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벡터 검색 솔루션을 선택하실 때는 사실 친숙함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요. 대부분 솔루션들이 비슷한 성능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발팀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솔루션을 선택하시는 것이 구현 효율성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RAG로 시작해서 더 발전된 RAG로 진화하게 될 건데요. 전체 스택과의 통합이 용이한 솔루션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셋의 크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확장성과 성능이 이에 대한 중요 고려사항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데이터셋의 정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수십억 개의 벡터를 혹은 수십만 개의 벡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루는 현대 벡터 검색 솔루션들은 이러한 규모의 데이터를 모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벡터 검색 서비스를 고려하실 때 서비스가 제공하는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서비스들은 성능, 속도, 확장성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쿼리 기술을 제공합니다. 특정 서비스를 선택할 때에는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도메인의 특성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의 관계를 다루는 그래프 RAG를 구현하신다고 하면 아마존 넵튠이 그 정답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체 텍스트 검색 기능이 중요하다면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가 더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아키텍처 구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 사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특정 환경에 가장 적합한 벡터 검색 솔루션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색에 사용할 컨텍스트의 출처는 어떻게 될까요? RAG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핵심은 컨텍스트이고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됩니다. 기업의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고객 프로필이나 정책 내역과 같은 기본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법원 기록, 보험 정책, 보험 청구 이력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보험사들은 더 나아가서 실시간 데이터도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량 기반의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에 부착된 장치나 앱을 통해서 보험 할인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 할인 정책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아까 펫 고객의 사례를 들어서 보자면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 차량국이라고 하는 DMV에서 운전면허 정보와 차량 기록과 같은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과제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여러 데이터 사일로에 분산된 데이터의 계보를 추적해야 되고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소스에서 오는 데이터의 동기화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중요한 데이터는 보호해야 할 중요 고려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때로는 토큰화와 같은 추가적인 보안 처리가 요구됩니다. RAG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 아키텍처를 선택할 때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서빙 레이어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일부 RAG 시스템에서는 원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수십 혹은 수백 번의 요청이 필요할 수 있어서 밀리초 단위의 빠른 응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번의 호출이 필요할 경우 각각 100밀리초 정도의 응답 시간은 허용할 수 있지만 몇 초가 걸리는 시스템이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데이터 저장소 선택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지연 요구 사항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백엔드 파이프라인 구성에서는 데이터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몇 밀리초 정도의 데이터 갱신이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스트리밍할 수 있지만 1초 정도의 시간 지연이 허용된다면 레드시프트와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스트리밍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근에는 오픈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약 1분 혹은 수분 정도의 지연 시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아이스버그와 같은 오픈 테이블 형식의 스트리밍 데이터로 저장하고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RAG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론트엔드 패턴은 여러 종류의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각각의 컨텍스트에 맞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컨텍스트 업데이트를 위한 GenAI 백엔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3개의 주요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서빙 레이어가 있는데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상황적 컨텍스트가 도출되면 이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S3에 저장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S3 레이어에는 데이터를 파키 파일 형식이나 오픈 테이블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고요. 그 위에 레이어는 데이터 카탈로그가 있어서
아테나를 통해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AWS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모든 메타데이터로 관리됩니다. 데이터 소스 수집은 키네시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AWS 글루, 아마존 플링크 등으로 관리돼서 오픈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에 분할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의 정보를 키네시스나 카프카를 통해 임베딩 생성 파이프라인으로 전달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스트림 처리나 배치 처리에 임베딩 생성 단계를 추가한 방식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아마존 EMR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하고 AWS 글루의 ETL 작업이나 아마존 플링크의 실시간 스트림 처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정제, 변환, 집계됩니다. 이러한 처리 도구들의 조합으로 배치와 실시간 데이터를 모두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은 각 부서별로 독립적인 데이터 레이크 운영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공유 및 거버넌스는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와 공유는 효율적인 RAG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중요한 아키텍처 구성 요소입니다. 보험사 사례에서는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하고 데이터 제품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부서와 보험금 청구 부서가 각각 자체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하면서 부서만의 특화된 데이터 제품을 생산하고 이 데이터 제품을 S3나 다양한 파일 혹은 테이블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제품들은 데이터 존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챗봇 개발팀은 이 데이터 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구독하는 형태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큰 장점은 권한관리 효율성인데요. 챗봇 팀이 특정 데이터 제품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요청할 때 해당 제품의 소유자가 승인하면 모든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데이터 제품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데이터 공유 아키텍처 구축이 이러한 부분의 현대적 RAG 시스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AG 시스템의 전체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프론트엔드와 서빙 레이어가 핵심 구성 요소이고요. 특히 서빙 레이어는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프론트엔드, 그리고 여러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는 서빙 레이어,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관리 시스템과 흐름을 추적하는 계보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및 검색 메커니즘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동함으로써 확장 가능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신뢰성 있는 RAG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전달드린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RAG 시스템 구축 시 워크플로우에서부터 다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고르는 데이터베이스 중심이 아닌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워크플로우를 먼저 이해하고 맞춰서 시스템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둘째로는 기존 데이터의 가치를 발견하고 원본 소스 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하는 아키텍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의 중요성입니다. 가능한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면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자동화는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